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구차수 서비스 가격 관리입니다. 가격 관리에 이제 서비스 가격 관리의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결정 요소가 뭔가,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은 또 뭘까,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수립상의 이제 실제적 이슈,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수립상의 이제 윤리적 입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비스 가격 관리의 이해, 서비스 가격의 개념과 중요성 한번 보시죠. 서비스 가격이란 자신의 필요와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제품을 구입하려 할 때 소비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이러한 금전적 대가가 곧 기업이 제시한 가격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 서비스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의 서비스 교환 가치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매자들이 특정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에 부여된 가치다. 이게 서비스 가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비스 가격 용어가 각각 달라요. 제가 이제 표 1 자료로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대학은 여러분들이 내는 게 뭐예요? 수업료라 그러죠. 은행은 뭐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 버스 지하철은 운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박물관은 입장료, 부동산은 중개료, 고속도로는 통행료, 이렇게 해서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만 이게 서비스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가격의 중요성, 서비스는 뭐가 있다? 소멸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인원을 100명 들어올 수 있는데 50명만 들어왔다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50명 했는데 100명이 왔다. 그럼 50명은 못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공급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요인이냐? 가격이 적용한다 이거죠. 가격. 그래서 비수기 가격이 다르고 성수기 가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오전 가격 다르고 오후 가격 다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이 가격이, 그래서 서비스 가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몰릴 때는 수요를 감소시켜서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적을 때는 가격을 극단적으로 내리기도 하죠. 뭐 조조 할인이라는 은행이 영화관에, 그다음 레스토랑의 점심시간은 할인해주죠. 항공사의 비수기, 그게 다 그런 게 이제 서비스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격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가격은 서비스 마케팅의 7P 믹스 중에서 다른 6가지 서비스 상품, 프로덕트 촉진,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프로세스, 물리적 증거, 사람 등의 믹스와 달리 쉽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가격은.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변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기업의 수익을 실현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마케팅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격은 고정형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항상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가격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가격의 효과가 7P 중에서 가장 빨리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가격의 특성, 소비자가 서비스와 제품의 가격을 판단할 때에는 각자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양자를 다소 다르게 파악한다.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데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 가격을 판단할 때 소비자들이 좀 다소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3가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거기 보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중급 가격, 기준 가격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제한적 정보만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갖는 무형성 때문에 가격을 통해서 품질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좋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에는 금전적 가격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요소인 시간, 노력 등이 중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비스 가격도 중요하지만요, 이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소비자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노력들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금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품의 가격을 판단할 때는 각자 다소 다른 그런 파악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면 서비스 중고 가격에 대한 정보 차이. 뭐냐면 이제 무형적 서비스의 다양함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그런 가격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다양한 고객 니즈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보 탐색의 어려움. 이 네 가지가 특히 있어요. 그래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중고 가격이란 뭐예요? 레퍼런스 프라이스인데 소비자가 상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공정 가격, fair and just price. 그다음에 빈번 지불 가격, price frequently charged. 최근 지불 가격, last price paid 등이 사용되고 있다. 공정 가격, 빈번한 지불 가격, frequently. 그다음에 최근 지불 가격, last price paid. 그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중고 가격을 토대로 상품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죠. 그래서 제품의 중고 가격은 대부분의 경우 명확하지만 서비스된 중고 가격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제품의 중고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데 서비스의 중고 가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 논리. 그래서 이제 해당 서비스 요금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지 여기 8-2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면 이제 미용실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뭐 가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다음 무슨 패키지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가격은 또 어떻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이유에 그럴까? 무형적인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명보험료의 경우 나이라든가 성별, 직업, 과거의 병력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보험료가 책정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험료 중고 가격을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가격이에요. 법률 서비스 똑같을 수 없죠. 소송 비용이 얼마인데. 그 다음에 소송에서 얻어낼 수 있는, 소송가액이 얼마인데. 그건 다 의료 서비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다양한 고객 니즈.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서는 예를 들어 머리카락의 길이, 뭐 원하는 스타일, 염색의 정도 이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 정하고 이런 그다음에 정보 탐색의 어려움이 있겠죠. 소매점에 전시된 제품은 비교 쇼핑이 가능하지만 다른 미장원에 가거나 다른 음식점에 가기 위해서는 뭐 차를 몰고 가거나 적절한 주차를 하고 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의 다소 번거로운 행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그냥 여기서 그냥 받지 않아. 그런 정보 탐색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중고 가격이 명확치 않아가지고 중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불비해가지고 또한 그런 정보의 차이 때문에 서비스 가격이 좀 혼란스럽다 고객한테는. 그게 이제 서비스 가격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질을 표시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참 너무 주관성이 있지만 높은 가격이면 품질이 높다는 시그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품질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울 때나 상황에 따라서는 품질이나 가격이 대단히 심하게 변할 때는 가격이 서비스 질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위험이 큰 경우에도 가격이 품질의 지표가 된다. 그 위험 말씀했죠. 위험의 인식 정도, 그 다음에 구매 노력 정도, 다 말씀드렸죠. 위험의 정도.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나 경영 컨설팅 같이 전문적이고 어떤 신용 속성이 중요한 고위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고가격일 때 어때요? 서비스 질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가격이 좋은 품질을 보증할 확률이 더 크고 가격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과 품질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은 품질을 평가할 정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통해서 품질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면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가격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서비스 가격의 특징이 뭐냐? 서비스 질을 표시하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금전적 비용의 역할을 해요. 서비스 가격이. 네.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전적 가격, 모니터리 프라이스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시간, 정보 탐색에 대한 물리적 노력, 심지적 비용, 이런 비금전적, non-monetary cost도 서비스의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간, 서비스가 가지는 비분리성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참여가 필수적이죠. 때문에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객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의 웨이팅 시간, 대기 시간도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최종 7차전을 보기 위해서 드는 입장료보다도 줄을 서서 표를 사고 입장하는 시간이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시간. 그 다음에 물리적 비용도 있어요. 셀프 서비스와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물리적 비용이 요구되죠. 여기에는 정보 탐색에 드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탐색 비용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데 들이는 노력을 다 일컫는 거죠. 이건 역시 제품보다는 서비스에서 더 높게 물리적 비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경험이기 때문에 제품처럼 진연된 것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서비스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 비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 비용도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뭐 불쾌한 냄새, 좌석, 환경, 맛, 심한 더위의 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불쾌하다 그러면 그것도 다 이제 비금전적 비용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맛있은 약으로 인해 어린이 환자가 감소하는 것, 그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감각적 비용. 심리적 비용이 있죠. 제공되는 서비스의 부적합이라든가 공포와 같은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특별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서 오는 두려움, 은행 대출에 대한 거절의 공포, 뭐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뭐 비싼 가격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등의 심리적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비금전적 비용이 발생해서 이것은 서비스 가격 결정에 매우 중요한 어떤 이런 다음에 시사점을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서비스 기업은 시간 등 비금전적 비용을 줄여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ATM 기기라든가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고객의 비금전적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금전적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다른 비용을 피하는 대신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 뭐냐면 이런 비금전적 비용을 회피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대리운전사를 쓴다든가 이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뭘 만나가지고 처리하도록 위임을 한다든가 위탁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이 돌보기 같은 경우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비금전적 비용을 회피하면서 내가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결정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가격 결정 요소의 중요한 게 이제 3C라고 그래요. 3C. 하나가 이제 원가가 있죠. 원가, 코스트 원가. 저게 원가가 얼마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경쟁, 프라이스. 경쟁사 가격은 이게 뭘저지? 경쟁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고객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커스터머. 그래서 원가하고 경쟁 가격하고 고객 이 세 개의 가격 결정 요소 속에서 내 가격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탄력성도 탄력성. 탄력성이 이제 회복력, 탄력이 어떤 탄력이. 가격 탄력성도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다. 이 네 가지가 이제 가격 결정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서비스 기업은 어떤 것들을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하여야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또 그 얻은 이익으로 직원들의 봉급을 주고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하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하죠. objective.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원가 코스트.
그 다음에 경쟁사들은 얼마 정도의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지, 컴피티터. 이게 경쟁자가 프라이스 컴피티터네요. 3C가 컴피티터. 그 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들의 가격 탄력성, price 뭡니까? elasticity. 예, 그러네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가격 결정 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에서 원가, 코스트. 아까 경쟁자를 프라이스인데 프라이스가 아니죠. 이게 컴피티터, 경쟁자, 컴피티터. 그 다음에 고객, 커스터머. 이것을 3C라고 통칭하면서 가격 정책의 기초가 된다. 이 중에서 원가는 특정 서비스에 부과될 가격 하한의 결정에, 원가는 가격 이하로 할 수 없는 거죠. 가격 하한선에 있어서 원가가 중요한 요소. 거기에 이익을 붙이는 게 이제 매출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고객이 인식하는 서비스 가치는 가격 상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고객이 인식하는 서비스 가치가 가격 상한에 있고 회사가 생각하는 것은 원가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돼야죠. 너무 높게 가격이 책정해도 고객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반면에 유사 서비스나 대체 서비스는 경쟁사가 부과하는 가격은 상한과 하한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보면 한번 보세요. 가격의 범위가 있어요. 가격 상한이 있고 가격 하한이 있습니다. 가격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그 경쟁자가 어느 가격에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내 원가 이상을 어느 점에 포지셔닝할 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이 고객 가격 이상 하면은 팔리지 않죠. 그다음 경쟁자보다 높아도 또 안 팔리겠죠. 그럼 경쟁자 근사치에서 가격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가격 포지셔닝을 하면 이익을 내면서 내 제품을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뭔가 가격 하한선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가를 이용한 가격 결정은 이제 재료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비, 노무비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접비가 있겠고, 뭐 이윤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구성에 있어서는 이제 고정비, 변동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를 이용한 가격 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입니다. 이게 기업은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등과 관련한 모든 원가를 보존해야 되는 거죠. 또 만족할 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마진을 부과해야 되죠. 따라서 이때 결정되어지는 가격은 서비스와 관련된 재료 중요합니다. 재료비,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인건비로 구성되는 직접비, 직접 노무비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간접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이 포함됩니다. 이윤이. 그래서 여기 이제 간접비는 뭐 여러 가지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설비를 샀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감가상각 뭐 그 다음에 뭐 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각 원가를 이게 분할시키는 겁니다. 고정비는 그러니까 고정비는 이건 불변이죠. 100원이라 그러면 이거 서비스 행위하는 데 있어서 이걸 다 분개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분산시켜 주는 거죠. 이걸 다 포함되고 이윤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격을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원가를 추정하는 것은 일반 제품과는 달리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서비스는 최종 생산물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영 컨설팅이나 변호사 등의 전문 서비스 업종들은 그 산출물이 아니라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청구한다. 요즘 여러분 변호사 혹시 뵈려 그러면요. 1시간당 얼마, 맨아워가 얼마 이렇습니다. 맨데이가 얼마, 하루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건 산출물이 아니고 투입되는 어떻게 보면
과정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1900년대 변호사들은 그 대신 시간에 상관없이 맡은 사건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다 어느 법률 회사고 맨아워 시간 단위 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주요 구성 요소는 비교적 명확히 산출할 수 있는 제품의 재료가 아니라 대부분 종업원의 시간, 인플로이 타임이기 때문에 그 원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의 활동이 엄격히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서비스에 기여한 가치를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원가는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서비스의 세탁소에 수선을 맡긴 고급 양복 정장과 캐주얼 난방의 경우 자개배된 시간이 동일하다면 같은 가격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고급 양복을 수선하는 소비자는 그가 갖게 될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캐주얼 난방 수선하는 소비자는 기대보다는 더 큰 만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투입된 시간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원가에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원가를 이용한 가격 결정은요. 직접비, 그 다음에 간접비, 그 다음에 이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의 구성, 조업도의 영향에 따라 분류해 보면요. 고정비가 있습니다. 고정비.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기에 있어서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이걸 고정비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에서는 고정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조직의 간접비로 표현될 수 있는데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 설비, 세금, 보험료, 그 다음에 사무직 임직원들의 관리급여 이런 것은 고정비예요. 예를 들어 이것은 불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10명의 직원을 뒀다. 그 다음 임차료가 1000만 원이었다. 감가상각이 설비 다 샀는데 이것을 분할해가지고 보통 감가상각 5년 감가상각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1년 감가상각도 가능하겠죠? 그럼 그것 다 가능하고 설비 세금 다 포함해 놓으면 월 일 비용이 얼마가 딱 고정돼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것은 불변이에요. 이게. 근데 식당은 매출이 1000원일 수 있고 10,000원일 수 있고 10만 원일 수 있는데 이 고정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 이게 고정비 이하로 물건이 팔았다 그러면 바로 손해가 되는 거죠. 이만큼 이 고정비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여하이 변동비로 조정하느냐가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어요. 서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동비는 이제 가변 비용이라고 그러죠. 원재료비, 뭐 야근 수당 등 인건비 이런 것도 다 변동비로 볼 수 있어요.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증감하는 원가. 이것은 사실은 당연히 증감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고정비가 중요하다는 걸. 많은 서비스에 있어서 이런 변동비는 매우 낮은 경향이 있으며 기차나 극장의 경우 티켓에 대한 세금이 없다면 이것이 거의 0에 가깝다. 이와 대조적으로 음식과 음료 등의 매출에 있어서 변동비는 최종 판매 가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말씀드렸죠. 음식점에 있어서 변동비는 당연히 수익과 직결되는 비용이고 고정비도 물론 수익과 직결되지만 이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불일치가 났을 때에는 이 고정비 쉐어를 감당 못 해가지고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과 변동비 차이는 이제 공헌 마진. 이게 이제 contribution margin. 그 다음에 이걸 공헌 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한계 이익이라도 하기도 하고, 또 영업 이익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공헌 이익이라고 하면, 공헌 이익이 뭐냐면요, 이게 contribution margin입니다. CM. 그래서 공헌 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뺀 가격. 이 P, 그러니까 P, 판매 가격 프라이스에서 단위당 변동비, variable cost를 뺀 이것은 기업의 고정비를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에 공헌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공헌이익금이라 한다. 그래서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 창출에 공헌한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 고정비는 이게 불변이지 않습니까? 이 고정비를 빼고 남는 이익, 그게 공헌이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한계 이익 나누기 매출액은 한계 이익률이다. 이걸 또 공헌이익이라고 한다. 이건 좀 이제 사실 이제 회계학에서 공헌이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는 게 이제 손익분기점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손익분기점은 BEP, Break Even Point. 그러니까 그 이제 딱 손실과 이익에 딱 접하는 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식당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은 100명이 딱 손익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고정비 이런 걸 다 빼고 100명만 딱 오면 고정비를 다 쉐어할 수가 있어. 하는 게 이제 그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0명 더 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익이 계속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호텔 같은 데 보면요. 60%만 차면은 손익분기가 맞는다 그래요. 된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40%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60%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이제 손익분기점입니다. 이게 이제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 그럼 총 판매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판매량 곱하기 변동원가. 변동원가가 나오겠죠. 판매량. 거기에서 이제 고정비를 뺀다 이거죠. 고정비. 그러니까 판매량, 판매 가격이 총 판매 가격 아닙니까? 총 매출액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판매량하고 변동 원가라 그랬죠.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돈, 그다음에 시간의 수당 이런 걸 다 하면 그것도 빼야 되겠죠. 빼고 고정비를 빼서 거기에 0이 되는 시점. 이게 사실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브레이크 BEP가. 그래서 BEP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가격 결정 요소에 있어서 원가, 경쟁자 컴피티터, 고객 커스터머. 근데 이제 원가가 중요해서 원가를 좀 강조해서 제가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가 결정 요소에서 이제 원가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의 결정. 원가의 결정과 할당은 기업 내 회계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원가 회계에 영역에 속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특히 간접비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대한 간접비를 응급실이 차지하는 총 병상수의 비율, 근무시간, 근무자 수의 비율 또는 요구되는 총 환자 접촉 시간에 기초하여 할당할 수가 있다. 이런 각각의 방법은 동일한 응급실 운영의 수익성 평가에 다른 결론을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원가에 근거해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고려할 중요한 점은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그게 BEP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영자는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면 서비스가 유지될까? 그러니까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 총 매출액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총 고정비는 얼마게요? 반드시 고정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비 이상이 돼야 되겠죠. 또 어디 이상이 돼야 돼요? 변동비, 판매량 변동 원가가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게 총 매출액에 이게 다 포함되고 이익이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헌 마진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연극 공헌의 총 고정비를 공헌 마진으로 나누면 손익분기를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의 티켓이 판매돼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티켓이 그러니까 몇 장 팔면 이익이 난다 하는 게 이제 고정비라든가 변동원가를 다 확인하고 나서 딱 0이 되는 순간이 그게 손익분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개 팔면 된다 했는데 120개 팔다 20개만큼의 이익이 그대로 이익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원가를 가지고 경영자는 총 매출액이 얼마고 거기에 변동 원가가 얼마고 그다음 고정비가 얼마고 해서 손익분기점을 확인해 보고 손익분기점 이상이 갈 수 있도록 여하의 고객을 유치할까 하는 게 마케팅의 능력이고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이고 마케팅 담당자들이 수행해야 될 임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경쟁입니다. 경쟁을 이용한 가격 관리.
근데 여기 이제 경쟁을 이용한 경쟁사의 가격인데 여기 이제 경제학의 게임 이론이 나와 있네요.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 이론. 뭐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게임 이론이 경제학뿐만이 아니고 경영학이나 사회학이나 인데 범죄 심리학 인데 쓰고 있고 모든 학문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연원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연원이. 한번 볼까요? 뭐냐면 이게 1944년에 폰 노이만 그 다음에 모르켄슈테론이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이라는 책을 내면서 게임 이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폰 노이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컴퓨터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지금 컴퓨터 기본 설계가 아주 이분이 맞는 거예요. 이분 6살인가 7살 돼서 7개 국어를 했어요. 천재. 그 다음에 뭐 수학, 물리학, 뭐 경제학, 뭐 이런 전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다 박사예요. 이분. 아주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이죠. 이분이. 폰 노이만. 제가 보는 핵에도 아마 이분이 아마 영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1990년 초에 이제 내쉬라고 하는 이 교수가 게임 이론을 내쉬의 균형을 이제 책을 내 가지고 바로 이제 게임 이론이 이제 활성화가 됐죠, 이게. 그래서 경쟁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서 자신의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행태를 연구하는 걸로 경제학과 수학 이론이다. 이게 게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 이제 재수의 딜레마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수. 뭐냐면 이제 두 명의 강도가 있어요. A라 B라는 사람. 이게 이제 검사가 이제 별도 방에 놓고 이게 자백을 회유하고 있거든요. 두 명의 이 죄수에게. 근데 이제 이 경우의 수가 있어요. 세 개의 경우 수. 뭐냐면 이제 한 명이 자백하고 한 명이 묵비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자백한 사람은 공짜로 방면해줘요. 묵비권 행사한 사람은 10년에 이제 징역을 살게 돼요. 무섭죠. 그러니까 자백과 묵비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두 명 다 자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5년만 살 수가 있어요. 5년만. 그 다음에 두 명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은 1년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묵비권을 다 행사하면 되겠죠. 근데 뭐가 있느냐? 바로 불안 심리가 작용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인지적인 심리 작용이 여기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경쟁자에 있어서는 심리 요소가 크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선택을. 경쟁자는. 불안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자기한테 그래도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한다. 이기적으로. 그게 이제 게임 이론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간 심리 분석 재수들 뿐만이 아니고 이 경영에 있어서 이 기업가들 간에 있어서 가격 책정이나 이런 데도 게임 이론이 적용한다 이거죠.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용의자 한 사람, 예를 들어 B랄까? B가 용의자가 B가 자백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A는 뭐가 있어요? 묵비권이거나 자백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A가 자백했는데 B가 자백했는데 A가 묵비권을 하면 이 사람은 얼마 징역을 삽니까? 10년. 그렇죠? 한 사람은 자백하고 한 사람은 묵비권 했으니까. 근데 B가 자백한 경우에 A도 자백하면 몇 년을 삽니까? 5년을 살죠. 그러면 만약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자백했을까? 그러면 내가 묵비권은 나는 10년인데 얘가 자백했으니 에이 나도 자백해버리지? 그럼 5년이다 그러면 나도 자백한 게 낫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또 하나 볼까요? 용의자지 B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번 계산해봐요. 묵비권을. 굉장히 좋은데 근데 B가 묵비권 행사해서 나도 묵비권 행사하면 1년이잖아요. 근데 이놈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럼 만약 내가 자백하면은 어떻게 되죠? 방면하잖아요. 방면. 얘가 묵비권을 했는데 내가 자백하면 얘는 묵비권에서 10년이 되고 나는 방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 용의자 A는 자백이 유리하죠.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했건 이 사람이 자백을 했건
내가 결정하는 것은 자백을 해야 그래도 10년이 살지 않게 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무죄 방면이 돼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렇다 이거예요. 결론은 용의자 A는 B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백이 유리하다 이거예요. 근데 서로 협력만 하면 1년 살고 나올 수 있는데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5년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갖는다. 그래서 가격에도 합리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기적인 가격이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경쟁을 위한 가격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예로 경쟁의 게임 이론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이제 경쟁이 그만큼 경쟁 가격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합리적 가격, 중간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 단계를 보면요, 직접 경쟁이 있고 간접 경쟁이 있고 소득 경쟁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뭐 제가 그림은 여러분들한테 제공 안 드렸는데 이제 롯데리아를 한번 볼게요. 롯데리아 이제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웬디스나 이런 것은 이제 직접 경쟁을 하고 있죠. 이게 직접 경쟁이죠. 이게 햄버거를 팔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럼 이제 이때 햄버거의 수요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롯데리아가 설정한 가격은 경쟁사의 가격과 아주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 거죠. 왜? 서로 눈치를 가까이 보니까요. 그래서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는 경쟁사나 롯데리아 자체 햄버거 가격이 변화한다면 롯데리아의 햄버거 수요는 그것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왜? 탄력적이니까. 롯데리아는 올리고 다른 데는 내리면 내린 걸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탄력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경쟁할 때는 가격의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의 단계에서 롯데리아는 KFC나 파파이스, 뭡니까? 햄버거가 아닌 이제 패스트푸드점과도 경쟁해요. 치킨점과도 경쟁해요. 치킨이나 피자 등을 주로 판매한 상점은 햄버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고려되는 않죠. 또 햄버거가 아니라 패스트푸드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경쟁사로 파악되겠죠. 그래서 이때 가격 탄력성이 어떤가 볼까요? 첫 단계 경쟁처럼 탄력적이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격 내렸다고 해서 무슨 치킨을 사 먹을 걸 햄버거를 사고 크게 그렇지는 않죠.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만큼 1차적인 직접 경쟁처럼 탄력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하지만 소비자들은 롯데리아에서의 총 식사 비용을 두 번째 단계의 비용과 비교하게 되죠. 이때 가격의 차이가 소비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면 그들은 롯데리아 대신 KFC나 파파이스를 선택하려 할 것이죠. 이게 간접 경쟁입니다. 이게 간접 경쟁. 근데 롯데리아의 세 번째 경쟁 단계는 이제 TGI 프라이데이. 이게 제가 전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게 이게 Thanks God It's Friday인데 in Friday네. It's Friday.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뭐 미국인은 주급을 많이 줘요. 금요일 날 주급을 주지 않습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그럼 그 주급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TGIF 상호 이름도 그렇게 썼어요. 베니건스 같은 레스토랑들이 이루어지. 가격 지향적인 소비자들은 물론 첫 단계나 두 번째 단계의 음식점을 고려하겠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서 가격보다는 분위기라든가 뭐 즐거움, 식사의 질 등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롯데리아와 베니건스는 경쟁의 단계를 갖게 돼서 이것도 사실 이게 소득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게 소득 경쟁이죠, 이게. 그래서 롯데리아는 가격 경쟁을 할 때 직접 경쟁하는 회사들도 고려해야 되지만 간접 경쟁하는 업종도 고려해야 되고 크게는 소득과도 함께 연계해서 가격 경쟁을 해야 된다. 가격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쟁에 근거한 가격 경쟁의 시사점은 차별화되지 않은 서비스 사이에서 저가격 정책을 지나치게 사용한다면 해당 산업의 경쟁사들은 공멸하기, 이게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멸하기가 쉽죠. 대표적으로 게임의 제수의 딜레마가 그것을 잘 나타낸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 경쟁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비합법적으로 뭘 해요? 담합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합법적으로 가격 신호 전략을 씁니다. 프라이스 시그널링.
이건 주로 선도 기업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나가 가격을 100원을 내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후발 주자들도 그 가격에 점점 맞추는 거죠. 이건 담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항공산업의 일환 게 대표예요.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기가 쉬우므로 한 회사가 항공료를 내리면 다른 곳도 확실히 가격을 즉시 인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항공사들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저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두 요금을 인하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서로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안 되고 업체들 모아 손해만 누적하게 돼. 이렇게 되자 요금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고 대신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포하자 다른 항공사도 이를 신호로 받아들여 따라간 것이다. 그래서 프라이스 시그널링. 보통 이렇게 이걸 이제 경쟁사 할 때는 이 게임 이론처럼 치킨 게임에 대해서 오히려 뭐 1년만 살아도 될 게 5년 살아서 다 피해를 보는 거지 보듯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을 통했을 때 기업의 이익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 신호 전략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경쟁사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게임 이론하고 그 다음에 가격 시그널링.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